예, 이제 동행 모의고사 이제 첫 회인데 동행 모의고사 여러분들 뭐 실제 시험하고 일단 좀 유사하게 이제 출제를 하는 건데 이것도 뭐 연습입니다 이건. 뭐 동행 모의고사 뭐 점수 잘 나갔자 뭐 아무 관계 없어요 이게. 다 시험 보는 당일날 가서 점수 잘 나와야지.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지금 아직 그 점수가 저기 실력이 제대로 돼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뭐 한지 이제 한 8주 정도 됐는데 8주 동안에 어떻게 점수가 올라가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뭐 객관식은 어느 정도 되는데 아마 주관식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뭐 주관식 문제 보면 뭘 물어보는지 모를 거야, 아마. 아직까지 그건 여러분들 공부 양이 이제 아직까지 일정하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좀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 이제 익숙해지면 뭐 이제 나중에 뭐 실제 그 문제 풀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들 시험 끝나고 이제 오늘까지 하면 아마 지금 7주 차 들어가는 건데 공부한 지 이제 7주 차인데 7주 공부해가지고 50점 넘어가면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게. 아니 생판 모르는 거 해가지고 생판 모르는 과목 시작해가지고 7주 정도 해가지고 점수가 뭐 50점 넘어가면 그건 뭐 대단한 거죠, 그게. 여러분들 뭐 민법이나 회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개월 이상 했잖아요. 10개월 이상 했는데도 뭐 점수가 50점 될까 말까. 그 정도인데 지금 뭐 2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시작한 지 한 7주 정도밖에 안 됐는데 7주에서 점수가 뭐 한 반 정도 맞으면 대단한 거죠, 그게. 지금 해가지고, 지금 뭐 시험 봐서 여러분들 뭐 60점, 70점 그렇게 놓으면 그건 자기 희망이고, 여러분들 이제 어차피 그 시험 보는 날, 시험이 9월 30일이니까, 여기 시험 보기 직전에 이제, 보통 그 한 주 전에, 일주일 전에 보통 점수가 55점에서 한 65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에 55에서 한 65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잘 유지해가지고 시험 보는 그날까지 유지해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게 여러분들 점수가 이게 들쑥날쑥합니다. 안정적으로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가 봤던 분에서 놓으면 한 뭐 10점 이렇게 더 높게 놓고 아예 뭐 안 모은 데서 놓으면 또 점수가 팍 떨어지고 점수가 아직까지 그 전까지는 그냥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동행 모의고사하고 뭐 나중에 이제 뭐 이론 특강하고 뭐 그런 거 이제 어느 정도 다 끝나면 실력은 보통 55점에서 65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55점 정도 되면 시험 문제 시험 당일날 가가지고 실수만 안 하고 잘 풀면 60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보통 한 그 일주일 전에 55점까지만 나오게 되면 무난하게 뭐 60점 넘어갑니다, 이게. 그리고 특별하게 7, 80점 넣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지금 뭐 한 7주, 8주 공부했는데 7, 80점 넣으면 이미 한 3수생 내지는 한 4수생 돼야 7, 80점 넣는 거예요. 뭐 3수생이나 4수생 되면 이미 3, 4년 전에 이미 다 들었던 이야기고 뭐 좀 바뀌어봤자 뭐 숫자나 뭐 이런 것 좀 바뀐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3수 내지 4수 하신 분들은 뭐 지금 당장 봐도 보통 점수는 한 뭐 60점 이상 넘어가요. 근데 이제 처음 하는 경우에는 점수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생판 모르는 거 처음 하는데 이게 뭐 점수가 뭐 한 번 보고 몇 번 봤다고 해서 점수가 팍 올라가는 거 아닌데, 이게. 그래서 시간이 가야 여러분들 이제 실력이 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문제 1번. 주택법 양상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단 시험 이제 출제가 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단 주택법 내용 중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봐두셔야 되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정의예요. 그 용어 정의는 세대수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300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국민주택이 아니고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그러니까는
주거 전용 면적 중에서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다. 이걸 의미해요.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 규정하게 되면 최대가 얼마까지냐? 85까지. 85까지. 그리고 이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분야에 따른 용도 지역이 도시 지역에서 건설이 되는 그와 같은 주택이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개념으로 보면 이거 세대수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시험 문제 보면 꼭 300세대 이렇게 해서 나와요. 300세대는 아니다니. 300세대 미만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예요. 그래서 최대가 전용 면적이 얼마까지냐? 85 이하까지 해당되는 주택으로 도시지역에서 건설되는 그와 같은 이제 주택이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원룸주택입니다. 원룸주택을 20세대 이상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은 원칙은 30호 또는 30세대 이상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50호 또는 5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것. 그래서 50호 이상은 단독주택 중에서는 이제 한옥. 그러니까 여러분들 2번에 있어가지고 동그라미 3번. 한옥로죠. 한옥은 50호 이상. 그 다음에 이제 단독주택 중에서 공공택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건설할 때는 50호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50세대 이상, 이거는 공동주택은 단지형 연립주택하고 단지형 다세대 주택하고, 자, 이거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두 개입니다.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주택 중에서 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자 6m 이상이면서 세대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때는 30세대가 아니고 50세대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주거환경 관리 사업에 의해서 주택을 건설할 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면 50세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잘 유념하시고, 여러분들 그게 2번에 있어가지고 4번, 단지형 연립주택의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이고, 단지 진입도로 폭이 6m인 경우, 50세대 이상인 경우,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왜 틀렸냐?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이거 두 개만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원형주택은 50세대 이상이 없어요. 원형주택은 30세대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에요. 자, 그래서 1번은 이제 2번은 이제 틀렸고, 그 다음 3번, 원형주택의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이 50제곱미터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원형주택은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욕실하고 보일러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 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원형주택은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형주택은 최대 주거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가 아니에요. 얼마까지만 되냐? 50제곱미터까지 된다. 그래서 지금 3번에 있어가지고 이걸 전제를 한 거예요. 50제곱미터니까 30제곱미터 이상이죠. 그래서 두 개의 이제 공간 구성하는데, 가끔가다 시험 문제 보면 원형주택의 최대 주거 전용 면적은 85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85까지는 안 됩니다. 얼마까지만 되냐? 50제곱미터까지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은 이제 두 개의 공간 구성. 원래 이제 30제곱미터 이상일 때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일반 주거 지역에서 하나의 건축물에 원형주택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하나의 건축물에 원룸 주택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외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 원룸 주택하고, 그 다음에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하고, 4번하고 5번은 좀 의미가 틀립니다. 4번은 하나의 건축물에 자, 원룸 주택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외 주택을 함께 건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건 용도 지역에 있어가지고 요건이 있다는 얘기. 용도 지역이 준주거 지역 또는 상업 지역일 때만 이게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룸 주택하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자, 하나의 주택을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도시지역일 때는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4번이 왜 틀렸냐? 이게 용도지역이 틀려요. 어디에서만 되냐?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이고, 그 다음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한 주택, 하나의 주택입니다. 이거 일반적으로 이제 주인집이죠. 뭐 이거는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하는 건 도시지역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하고 5번 그거 의미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4번은 여기는 지금 세대수 관련해서 뭐 없죠. 한 세대다, 뭐 10세대다 없죠. 그래서 세대수에 관계없이 도시형 생활주택 외 주택을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용도지역이 여기일 때만,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일 때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일반 주거지역에서 나와 있는데, 일반 주거지역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일반 주거지역은 이것만 되는 거예요. 원룸주택하고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를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하는 거, 그것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잘 구분하시고, 그 다음 2번 주택법 양사인재 등록과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하고 2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자와 관련해서 등록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4번, 5번은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주택 건설 사업하고 대지 조성 사업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고 하는 경우, 그래서 등록하고 하는 경우가 등록 사업자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경우 비등록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등록을 해야 하는 건 앞에 이게 붙죠. 연간. 그래서 주택과 관련해서는 20호 또는 20세대 이상 하고 30세대 이상. 그 다음에 대지 조성 사업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죠. 그래서 일반적인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은 연간 20호 또는 20세대 이상이고,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해서는 연간 얼마 이상이냐? 30세대 이상일 때 등록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은 일단 20호 또는 20세대 이상이 원칙이고, 도시형 생활주택일 때만 얼마냐? 30세대 이상이에요. 그래서 2번 연간 30호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 등록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연간 30개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 5번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죠. 그래서 3번 단독주택 중에서 한옥은 30호 이상이 아니고 50호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아까 이제 이 부분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단지형 연립하고 단지형 다세주택에 단지의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이면서 세대별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50세대 이상이고, 여기 이제 대상에 원룸주택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원룸주택은 30세대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에요. 그래서 리모델링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일 때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에서 이제 4번입니다. 4번. 어렵죠? 뭘 하는지 모르겠죠? 이거 작년에 마지막 모의고사 볼 때 문제예요, 이거는. 마지막 모의고사니까 웬만큼 이제 공부 좀 했을 때 보는 문제. 그러니까 보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거 한 9월 말쯤에 이제 마지막 보는 모의고사 볼 때는 출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 3번 주택조합원의 이제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하고 직장주택조합,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 주택조합. 자, 세 가지입니다. 지역하고 직장주택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가 있게 되면, 인가 받은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신규 모집이나 조합원을 교체를 하는 것. 자, 이거는 하지 못하도록 법에서 이제 금지가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시장 군수구청장의 승인이 있으면 건설 예정 세대수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모집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법에서 정하고 있는 5개 사유에 해당이 되면 조합원을 변경이나 또는 충원하는 것, 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라 하더라도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 이게 이제 법에서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이야. 여러분들 이제 규정 놓으면 원칙인지 예외인지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또 이렇게 놓으면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는데 이거 틀린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다. 원칙 표현하게 되면 원칙이 맞는지 아닌지, 그리고 예외가 나오면 예외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표현을 이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원칙과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2번 조합원으로서 이제 추가 모집되는 자와 또는 충원되는 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 요건의 충족 여부의 판단은 추가 모집 시 또는 충원 시를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지역하고 직장주택조합은 조합원의 자격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해서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세대주가 이제 조합원의 자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적용된 시점이 여기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이 균형. 그래서 충원이 되거나 또는 추가 모집된 자의 조합원의 자격 판단도 언제를 기준하냐. 시점은 여기 시점을 기준합니다. 그래서 충원 또는 추가 모집한 시점이 아니고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해서 무주택자인지 아니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한 채를 소유했는지 그걸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2번 추가 모집 시 또는 충원 시를 기준한다 이렇게 되는데 2번 그게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추가 모집 승인 또는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이제 변경 인가 신청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리모델링 조합의 경우 조합 설립 이후에 조합원의 교체 변경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하는 데 이게 제한 없어요. 그래서 자유니까 변경이나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4번 오늘 설명이고,
그 다음에 5번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이 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이때는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여기 이제 해당되지 않으면 자격 상실이 되고 자격 상실에 따라 충원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주택조합 일단 시험에 이제 자주 출제되니까 이제 잘 봐두시고. 자, 그 다음 문제 4번 주택법령상 공사 착수에 관한 설명으로 일치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택법은 원칙은 이제 사업계획 승인로부터 5년 이내 착수를 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주택단지를 분할해서 건설 공급을 하는 경우, 이때는 이제 최초 공고하고 최초 공고 외 공고. 자, 두 가지로 이제 분하고, 최초 공고는 마찬가지로 사업계획 승인으로부터 5년 이내 착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초 공고 외 공고는 최초 착공 신고가 있은 날을 기준해서 2년 이내 착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수 기간은 일단 주택법은 원칙은 5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공사 착수를 하지 않았을 때, 자, 이때 이제 조치와 관련해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취소가 강제상이 아니고 임의상이. 이게 여러분들 이제 건축법하고 틀린 거예요. 건축법에서는 1년 이내 공사를 착수하지 않았다. 그럼 이때는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처분의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게 4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 주체가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 계획의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고 취소할 수 있다 이래. 그래서 4번 그게 이제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뭐 일반적인 거고, 2번 단지를 분할해서 건설 공급하는 경우 최초 공고가 5년 이내고, 그 다음에 3번 최초 공고 외 공고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최초 공고 착공 신고와 관련해서 착공 신고로부터 2년 이내 공사 시작해야 한다. 그 다음에 5번 사업 주체가 이제 신고한 이후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 받은 해당 주택 건설 대지에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때는 매도 청구 대상 대지에 대해서 대지 소유자가 매도에 대해서 합의가 있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나중에 뭐 분쟁 권리와 관련해서 분쟁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합의가 있어야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되는 국립대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자, 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되는 거하고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관광특구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 중에서 자,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경우, 자, 이때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데 경제 자유구역은 조심해야 돼요. 무조건 제외되는 게 아니고 경제 자유구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과 관련해서 해당되는 이제 위원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심의 의결한 경우, 자, 이때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1번 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조건 적용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해당 위원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심의 의결한 경우 이때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1번이 이제 그게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예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뭐 분양가격 구성 항목라인인데 택지비하고 건축비 두 가지예요. 건축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에 국토교통부령을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격심사위에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치 운영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시장 군수구청장이 설치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으면 20일 이내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간 20일 이내에 그거 이제 좀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3번 분양가심사위원회 이제 심의사항입니다. 심의사항 중에서 제2종 국민주택 채권의 매입 예정 사안에게 산정의 적정성 여부 그 부분이 심의사항에 들어가요. 일단 자, 국민주택 채권이 1종하고 2종 두 가지로 나눠져요. 1종은 자, 소유권 이전 등기라든지 저당권 설정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 게 1종 국민주택 채권이에요. 그 다음에 2종 국민주택 채권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중에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취득을 할 때 이때 매입을 하는 게 제2종 국민주택 채권이에요. 그래서 지금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건 뭐와 관련해서만 대상이냐? 제2종 국민주택 채권만 이게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출제됐는데 과거에 왜 출제됐냐면 주택법에 이게 있었어요. 국민주택 채권 매입이. 근데 주택도시기금법이 따로 만들어지면서 국민주택 채권이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시험 범위는 아닌데 표현이 가끔가다 이제 주택법 보면 이런 표현이 나요. 그래서 1종하고 2종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5번에서 이제 1번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6번은 전매 제한과 관련해서 예외적으로 이제 전매가 허용되는 사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 7가지 사유가 전매가 이제 허용되는 사유, 그게 이제 해당이 되죠. 그래서 총 7가지 사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유가 생업상 사정에 의해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죠. 거주지가 이제 바뀌는 경우. 그래서 거주지가 이제 바뀌게 되면 일단 가능한데, 자, 지금 생업상 사정에 의해서 거주지 이동할 때 첫 번째 요건은 세대원 전원이 함께 이전을 해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다른 행정구역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군으로 이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이 수도권일 때는 허용태 사항에서 어떻게 하냐?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 구성원이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도 전원이 이전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외 이주 또는 해외 머무른 경우. 그래서 이거는 기간. 해외 머무를 때 몇 년 이상 머물 때냐. 2년 이상입니다. 2년 이상. 2년 이거 잘 유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혼을 사유로 해서 배우자에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하고 주택을 이전시켜주는 경우 가능하고 이거는 배우자에게 정려하는 경우하고 구분해야 되죠. 정려는 배우자에게 전부 정려한 건 인정 안 되고 일부 정려할 때만 이게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면 이런 부분이 출제되니까 이런 부분 잘 봐두셔야 되고 자 그래서 1번 세대원의 결혼으로 인해서 세대원 전원이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광역시 시군으로 이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결혼 생업상 사정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전할 때 수도권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의 일부가 이전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전하게 되면 세대 구성원, 세대원 전원이 이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원. 그래서 2번 세대원 일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기간 해외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그래서 기간 2년입니다. 2년 잘 봐두시고 공공주택은 몇 년? 그게는 1년이에요. 2년하고 1년. 그 다음에 4번 이혼으로 인해서 입주자로 선정된 주위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일부 이전하는 경우. 자, 이혼을 사유로 해서 이전할 때는 전부 이전하거나 일부 이전하거나 이거 관계없습니다. 정년일 때만 일부예요, 일부. 그래서 그 부분 봐두시고 그래서 5번 보면 이제 입주자로 선정된 시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정려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부 이렇게 되어 있죠. 일부 그건 이제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 7번 공동주택 관리법령상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리규약 준칙 누가 정하느냐 자주 출제돼요. 시장 군수구청장이 아니고 누가 준칙을 정하냐. 시도의사입니다. 시도의사. 그 다음에 2번은 분양 후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 제정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제한이 사업주체가 이제 제한하고 결정은 입주 예정자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결정할 때 방식 그게 서면 동의하다. 그래서 입주 예정자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식으로 결정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최초의 이제 관리규약 제정과 관련해서 사업 주체가 관리규약 제안을 할 때, 제안된 내용과 관련해서 해당 공동주택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안한 내용을 공고하고 입주 예정자에게는 개별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관리규약의 내용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효자인데 효력이 빠졌네요. 력자가 빠졌네요. 그 5번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빠졌습니다. 그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4번 관리규약이 이제 개정이죠. 관리규약 개정은 제안 자체는 입주자 대표의 의견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자 10분의 1 이상이 제안을 하고 결정은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그게 이제 틀렸죠.
입주자 대표의 의결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주자 대표의 의결은 제한입니다. 제한. 자, 그래서 그게까지 없는 이제 지금 뭐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내용이고 그다음 8번 건축법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이제 총 뭐 8문제가 출제되는데 그래서 비율이 보통 4문제가 객관식이고 4문제가 주관식이에요. 그래서 8번 건축 면적에 이제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거 하고 바닥 면적 산정할 때 제외되는 거 하고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건축 면적 산정할 때 제외되는 거고 5번에 나 있는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하는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생활 폐기물 보관함의 면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건물청의 바닥 면적을 산정할 때 바닥 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5번은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게 아니고 어디서 뭐 산정할 때 제외되냐. 바닥 면적 산정할 때 제외됩니다. 바닥 면적. 자, 그래서 건축 면적에서 제외되는 거 하고 바닥 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 두 가지 비교해서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9번 건축법령상 대입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1번 내력벽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력벽 놓으면 내력벽의 뭐 정설 또는 해체 그것도 중요하지만 수선하고 변경 변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이걸 잘 확인해야 돼요. 수선하고 변경은 벽면적이 얼마냐? 30제곱미터 이상이에요. 그래서 뭐 20제곱미터 수선한다. 그럼 이게 대수선이냐 이렇게 놓으면 대수선 아닌 거야 이거는. 그래서 그건 1번은 그분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3번 건물 외부 형태 변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중요해요. 어디 있는 건축물이냐. 미간지구에 미간지구. 미간지구의 건축물의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것. 이게 대수선이에요. 자, 그 다음 5번이 외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외벽과 관련해서는 외벽의 마감 자재와 관련해서는 마감 자재 정설 또는 해체하는 게 대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외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이게 대손입니다. 그래서 5번 외벽을 정설 또는 해체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벽 자체 정설 해체가 아니고 외벽의 마감 자재, 마감 자재를 정설하거나 해체하는 게 대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는 내력벽 뭐예요? 해체 정설이죠. 해체 정설이 대손 범위에 들어가요. 근데 외벽은 외벽 자체 정설 해체가 아니고 외벽 마감 자재, 외벽의 마감 자재의 해체 정설이 대손이에요. 그래서 5번 그게 이제 대손 범위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 10번 준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닌 것. 자, 그래서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자, 준다중이용 건축물하고 그냥 다중이용 건축물이에요.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일단 12개 건축물 용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12개로 쓰는 분에 사용되는 건물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이때가 다중이용 건축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중이용 건축물은 두 가지예요. 6개 건축물
용도와 관련해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이제 용도, 무슨 용도냐, 이거 관계없이 건물의 층수가 16층 이상인 건축물이 이게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여기서 지금 6개 건축물 용도와 관련해서는 문화집회시설하고 종교시설하고 판매시설하고 그 다음 여객용 운수시설하고 그 다음에 의료시설 중에서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에서 관광숙박시설. 그래서 여기 6개 용도와 관련해서 바닥 면적이 얼마냐?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이에요. 자, 그럼 여기 지금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12개 용도입니다. 근데 여기 12개 용도 중에서 여기 6개 용도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고 나머지 뭐 6개 용도, 뭐 장례시설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6개 용도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 다중이용 건축물, 여기 6개 용도는 1,000제곱미터에서 5,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준다중이용 건축물이에요. 근데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뭘로 봐야 되냐? 다중이용 건축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그게 5번에 보면 1번 뭐 교육연구시설, 2번 노유자시설, 3번 판매시설, 그리고 4번 장례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게 지금 다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미만이죠. 5,000제곱미터 미만이니까 어디에 들어가냐? 준다중입니다. 특히 이제 그게 판매시설 같은 경우, 판매시설은 원래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이죠. 근데 그게 나와 있는 것처럼 판매시설이 3,000제곱미터이다. 그 이때는 어디에 들어가냐?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5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5,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준다중이에요. 근데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준다중이 아니고 뭘로 봐야 되냐? 다중이용 건축물로 봐야 돼. 그래서 5번이 그게 준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니고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자, 그래서 10번에서 5번, 그 다음에 11번, 건축 설계자가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층수가 6층 이상, 그리고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이 설계를 할 때 구조기술사 협력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5번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5번은 구조기술사 협력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고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2년마다 정기검사 받아야 되는 대상, 그게 들어요. 5번 그게 뭐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번에서 5번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까지가 여러분들 이제 지금 뭐 건축법 내용이고, 그 다음 뭐 12번부터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내용인데, 그거 뭐 잠시 쉬고 보겠습니다.